반갑습니다. 이렇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이렇게 콜로키움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코로나 백신 그리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보건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백신의 종류라든가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의학적 뭐 이런 정보를 제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내용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요. 제가 오늘 뭐 발표드릴 내용은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백신 불평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국제정치학을 좀 배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들을 크게 구분하는데 하나는 상위 정치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나는 하위 정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이 폴리틱스, 로우 폴리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 안보에 관련되겠죠. 그리고 하위 정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위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동안 전통적인 하위 정치의 영역이었죠. 국가 안보에, 국가의 생존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보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이상 이 코로나 보건이라고 하는 이슈가 전 세계 모든 이슈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그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한 글에 보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즉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 보건, 감염병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전쟁 만큼 또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겪고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이 역사적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1년 8개월 좀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또 사망을 했습니다. 약 2억 명 이상이 지금 그 발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2억 명이면 나이지리아 인구쯤 되더라고요. 나이지리아 인구가 세계 인구 7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국과 일본 인구 합쳐도 2억 명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요. 그 가운데 43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 인구에 해당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이 발표 의뢰를 받은 게 뭐 거의 한 달 반 전인데요. 그때 이걸 조금씩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머릿말을 쓸 때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는 4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제가 이 가로에 지금 로마 인구라고 썼는데 그때만 해도 부산 인구라고 썼어요. 근데 그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늘어가지고 부산 인구가 380만에서 390만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늘어서 430만, 로마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보통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20년간 전쟁을 하면서 1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고 해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전쟁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피해를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초래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분들 뭐 지금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조약들이 있었고 협정들이 있었고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협력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대미문의 이러한 감염병 앞에서 과연 인류가 그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그 전쟁에 비하면 훨씬 더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역사적인 기록은 백신이죠. 아까도 사회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백신 개발이 한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 그 이어서 뭐 미국도 개발하고, 영국도 개발하고,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상 단계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류의 이 어떤 뭐랄까요? 의학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보다도 많은 희생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협력이 어려운 것인가? 더 나아가서 백신 개발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는데 왜 백신이 부족한가? 왜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이 없어갖고 여전히 접종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또 그렇다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백신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품, 신약 개발의 어떤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굉장히 큰 그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생명공학 이런 것과 결부가 돼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의 하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S&P 500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죠. 500대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이 7.7%였습니다. 그런데 35개 제약 기업의 순이익률이 13.8%. 그러니까 다른 일반 기업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익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 분야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학이라든가 ICT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융합이 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만 봐도 2014년에 9,80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에 1조 2,500억 달러 규모로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4.7%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특히 선진국에서 최근에 이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인들의 그 만성 질환 치료약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제약업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약업계는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미국이 가장 크게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최근에 파머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파머시와 그다음에 이머징 합친 말인데요. 신조어인데 파머징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제약산업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다음에 중국이 그 바이오 시장의 그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서요. 한국도 물론 그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은 아직 다른 선진국보다는 작습니다만은 그 성장률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그 표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3%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서 굉장히 우리가 더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제약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제약 분야가 최근에 몇 가지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제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약품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합성의약품이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이죠. 합성의약품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아스피린 같은 거, 혈압약 같은 거, 화학물질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약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대부분 약품들은 이런 합성의약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바이오 기술을 통한 그러한 약품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전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분야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화학 분야에서 이런 바이오 기술 분야로 제약 산업의 근간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전체 신약 출시의 약 3분의 2가 이 바이오 관련된 의약품이고요. 미국에서도 새로 승인되는 약품의 64%가 바이오 약품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뭐 암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분야의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백신 아마 맞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거, 뭐 메신저 RNA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다 이런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바이오 기술로 개발이 되는 이제 약품들이죠. 그래서 뭐 그전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런 바이오 약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의 그 일련의 과정을 흔히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쪽 제약업계에서는. 이것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연구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임상 실험, 뭐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리고 이제 당국의 검토와 승인, 뭐 이 과정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또 많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빅파마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 파이자라든가 뭐 존슨앤존슨,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죠.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빅파마라고 하는 제약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신약을 만드는데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성이 없으면 약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2016년에 여러분 아마 브라질 리우 올림픽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지카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가 뭐 소두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질병을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려를 표명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노피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 사례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백신을 만들더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더라도 이것이 잘 팔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결국 백신 개발을 포기하게 된 거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문제가 돼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제약 산업에 있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 수익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특허권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생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잘 팔려야 되는 것이죠.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 법적인 어떤 보장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특허권이죠. 여러분 다 특허권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약 개발의 노력을 인정해가지고 세계 무역기구죠. WTO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흔히 우리가 트립스라고 하는 협정인데요. 이런 트립스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제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을 해줘요. 보통 20년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데,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걸 만든 회사가 독점적으로 그 약을 이제 만들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약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건의학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역과도 연결이 되고요. 국제법과도 연결이 되고 국제정치하고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보통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만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도 그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이제 복제약인데요. 이 복제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바이엘에서 나오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 그 왼쪽에 있는 건 제네릭, 즉 복제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아스피린인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이엘에서 나온 것은 $6.29,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복제약은 $1 14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복제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특허권을 좀 오래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약품의 레시피를 조금 바꿔가지고 뭐 공법을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특허권을 연장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에버그리닝 전략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원래 알약으로 만든 것을 뭐 먹기 좋게 한다고 해서 캡슐로 바꿔가지고 특허권을 연장하는 뭐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이제 규제를 좀 하고 또 그 제약 업계도 거기에 좀 반응을 좀 많이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갈 텐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빨간 이제 큰 선이 이제 백신이 처음 그 병의 원인이 발견된 이후에 백신이 개발돼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맨 밑에가 이제 코로나19 사례인데요. 2020년에 이 감염병 원인, 즉 코로나 이 원인이 밝혀졌고 개발된 게 2020년이에요. 근데 다른 질병들과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또 댕기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물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치료약은 있습니다만 백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흔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홍역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홍역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근데 코로나 백신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백신을 우리가 개발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 몇 가지 요인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 물론 트럼프 대통령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다가 8개 제약회사를 약 1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백신 개발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너희가 만들면 우리가 그걸 구매하겠다. 선구매를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수익성 이거 걱정하지 않고도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잘 팔릴까? 어떨까? 뭐 이런 고민하지 않고도 돈이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시장 경쟁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백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들면 뭐 몇 년 동안 앞으로 정부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됐다. 아무튼 그 결과 이제 모더나가 2020년 12월 달에 그리고 얀센이 2021년 3월 달에 이 미국의 그 와프 스피드 작전에 의한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백신을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게 된 한 가지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코백스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간 백신 공동 개발 및 구매의 방식 이거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WHO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 뭐 이러한 그 행위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코백스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 달러를 모금을 해서 2021년 말까지 20억 회의 접종 물량을 만들자. 그걸 개발을 하고 그리고 보급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 20%를 접종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코백스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옥스퍼드 대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 의뢰를 했죠. 약품을 백신을 개발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백스 백신은 이제 옥스퍼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 이것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백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던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가들이
협력해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코백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례로 해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전환, 이런 계기가 코백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요,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뭐 바이오 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 기본 한 10년, 뭐 더 넘게는 15년 뭐 이렇게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을 하고 또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계가, 즉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기존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압축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물질이 이러한 질병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가, 백신의 또는 치료약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인류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신의 관리, 또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약품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물량의 수급 문제, 또 부작용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기법, 머신러닝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세이빙하면서 또 비용도 절감해 가면서 그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백신 개발이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했고, 또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약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을 텐데,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백신 보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위기가 장기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13일 날 기준의 자료인데요.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이상 접종, 어떤 백신은 2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한 번 이상 맞으면은 이제 인구 100명당 한 번 맞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중국,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100회를 초과했습니다. 뭐 120회, 130회 뭐 이런 나라들도 있죠.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훨씬 낮아요. 30회 미만이고요. 아프리카는 더 심각합니다. 사하라 이남, 가운데 아프리카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5회 미만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제 막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들,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 백신 공급이 대단히 지체되는 상황,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백신 생산 속도로 보자면은 2021년 말까지 120억 도즈, 우리가 도즈라 그러잖아요. 약 한 번 맞는 거를 120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금년 말까지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120억 도즈면은
세계 인구의 70%가 어쨌든 한 번 이상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백신이 어떤 나라에서는 뭐 부스터샷을 놓는다, 3번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맞은 그런 나라가 있고, 이렇게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표를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7월 중순 자료입니다만은, 아프리카 경우에 현재의 그 백신 접종 속도보다 5배를 더 많은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코백스가 기대했던 20%를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속도로 간다면은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5배가 늘어나도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요,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백신이 제대로 뭐 그 좀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면 당장 막 정부를 막 비판하고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위기가 확산되고, 또 때로는 그 폭력 사태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백신의 공급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 차원에서 빨리 질병을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백신 공급이 잘 안 되느냐?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 말까지 총 120억 도스, 산술적으로 보면 인구의 70%,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이 가능한 물량인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진국들의 백신 민족주의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생산된 물량 또는 앞으로 생산할 물량들을 거의 지금 선진국들이 이미 선구매를 해놨습니다. 미리 돈을 내고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준다니까 당연히 거기다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코백스 백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후진국에게 많이 공급이 됩니다만은, 파이자 같은 경우는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이제 좀 연해질수록 그 선진국들이 가져가는 몫이 크다라는 것인데, 뭐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미 선구매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물량까지도 벌써 선구매를 했을 정도로 선진국에게 백신 보급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당장 선진국에서 많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백신 개발하고 또 선구매하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굳이 3번 부스터 샷을 모든 인구에게 다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WHO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 번도 못 맞은 나라가 지금 수두룩한데, 이러한 문제, 이제 백신 민족주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부 백신 생산 국가에서 백신 수출을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이게 위기가 크게 발생을 했잖아요. 저개발 국가보다 이 선진국에서 위기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기존의 그 감염병과 좀 다른 양상인데요. 이 코로나가 선진국에서 더 많이 위기가 발생했다, 더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선진국에서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수출하는 걸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만 해도 후진국에서는 그것이 뭐 백신 그러니까 질병이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인도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가 이제 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백신을 만드는데, 당장 인도가 보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인도 정부가 수출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2억 4천 회만 분의 수출을 제한을 했고요. 7월까지. 그렇게 해서 91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후진국인데요. 이들 나라에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진국의 백신이 공급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신의 원료 물질 수급난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신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것을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제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백신이 적용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고 백신 위탁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도 생산을 하고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물질을 그러니까 백신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 물질로 미국에서 딱 묶어놨으니까. 미국에서 주로 수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백신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가 됐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막 문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침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적용했던 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이라든가 파트너 국가에게 백신을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그 나라에 대해서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백신 그 물질을 그러니까 그 원료를 이제 공급을 재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워낙 지금 밀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바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그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중국도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백신 외교, 저개발 국가에게 중국산 백신을 막 공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도 백신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건의학 차원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그러한 논의 속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처음 그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많은 그 저개발 국가들이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제 선진국의 중심으로 퍼져나갔을 텐데 이 코로나가 후진국으로 퍼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진국들은 그런 역량이 없잖아요. 보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후진국들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것이고 이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해서 이 글로벌 남반구라 그러죠. 우리가 후진국을 글로벌 남반구라고 하는데 이 후진국에 대한 보건의학적인 어떤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WHO에서 여러 나라들 특히 후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라든가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모여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Solidarity Call to Action이라고 해서요. 행동을 위한 연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글로벌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따라서 뭐 중남미라든가 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방역 또는 뭐 제약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백신 또는 뭐 여러 가지 치료약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선진국들의 그 제약 기업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약 연구의 의지와 동기를 줘야 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선진국들이 이런 후진국들의 요청을 그 당시에 거부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백신은 감염병은 점점 커져나가고 백신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인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요. 죄송합니다.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백신 기술의 특허권을 면제하자. 그래서 그런 나라, 저개발 국가들도 특허권 이런 우려 없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신약 제조에 관련한 특허권을 인정한 사례가 과거에도 사실은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이게 트립스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규정에 의하면은 강제실시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비상 상황일 때 국가가 그런 특허권과 관련 없이 동의 없이 특허권을 가진 행위자의 동의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은 그런데 그게 현실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당장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힘없는 후진국들은 무역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제법적으로 강제 실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나 강대국들만이 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과거에 에이즈, 여러분 그 에이즈 치료약 잘 아시잖아요. 이 에이즈 치료약이 그 이제 90년대 만들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에이즈 치료약의 복제약을 우리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하면서 그거를 요구하면서 그거를 무단으로 만들었어요, 약을. 그렇게 되니까 제약회사들이 그 인도나 또는 남아공을 소송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논쟁이 커졌는데 그 당시에 뭐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여러 국제적인 인사들이 아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 공공주제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양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적인 공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법적인 공방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을 못 봤는데 근데 마침 2001년에 미국에서 탄저병 테러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편물로 탄저균이 배송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강제 실시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치료약에 대한 그 강제 실시권을 도입을 해서 화이자로부터 그 치료약 특허권과 상관없이 미국이 그 약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에이즈에 대한 복제약도 특허권을 면제하는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은 복제약이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에 과거의 에이즈 때처럼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공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2021년 5월 달에 뭐 고든 브라운이라든가 프랑스와 올랑드 같은 과거의 그 전직 국가 원수 또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 이런 저명 인사들이 백신 특허를 좀 면제하자.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한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그걸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죠. 그러나 제약업계는 아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프랑스도 조금 그 주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걸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그런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막 풀어주게 되면 이런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결국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복제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물론 그 특허권을 면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저개발국들이 복제약을 만들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백신 생산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위탁 생산 이것을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이 백신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자체의 백신은 아직은 지금 연구 중이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소수의 국가입니다.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 면제되더라도 당장 아무나 다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런 특허권 면제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위탁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백신 개발 허브를 만드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백신 생산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한국에게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에서 한국은 그래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그림의 왼쪽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드는 백신 여러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 3상 단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드는 임상 3상 단계의 백신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지난 6월 달에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좀 공여를 확대를 하자. 그리고 선진국들이 10억 도즈에 해당하는 그런 백신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는 백신 공여 이런 것들이 과연 백신의 수급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신 외교가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파라과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죠. 이 파라과이에서 감염병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니까 중국에서 제안을 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이 파라과이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파라과이에게 우리가 백신 제공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대만과의 국교를 끊어라. 단교해라. 라는 걸 요구해요. 그 정도로 이 백신 문제가 단순히 백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외교 관계에서의 문제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대만도 백신이 없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데 대만도 자기네가 백신을 받은 거를 파라과이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에서요, 러시아의 백신을 도입을 했습니다. 빠르게 지금 감염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슬로바키아 수상이 그 당시에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어요. 슬로바키아가 과거에 구소련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반러시아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감정을 무시한 채로 러시아제 백신을 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수상이 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백신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백신 문제는 누구 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얘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국제사회는 보건 문제, 특히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라는 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들의 보건 당국이 포함이 되어 있고, WHO 같은 국제기구, 또 여러 가지 국제 NGO, 또 게이츠 재단 같은 그런 자선단체, 또 제약회사, 연구기관, 여러 이제 보건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런 느슨한 형태의 협력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공공재다라는 인식을 이제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 치료약이라든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협력을 한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연두 퇴치가 이루어졌고요, 이미. 그다음에 국제보건 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GSHA라고 하는데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이 출범을 했고 또 보건정책의 ICT 기술을 접목하는 eHealth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만들어져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에 여태까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보여줬던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 역할을 못했느냐, 무엇이 그 실패의 원인이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 경쟁이 보건 분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이 제로섬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로섬이라는 게 내가 이득이면 상대가 손해고 상대가 이득이면 내가 손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른 강대국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이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것을 오히려 굴복하는 것, 양보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데 그러한 성격이 흐지부지 약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픈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 막 많아지니까 미국이 막 조롱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그러다가 미국이 막 많아지니까 중국이 이번엔 조롱하고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도 과거에 뭐 일본하고 은근히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환자가 늘어나니까 좀 비판하고 또 한국에서 늘어나면 일본에서 조금 막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국가들 사이에 이 코로나 환자 또는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 정보를 마치 군사 정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력과 공조의 기회가 자꾸 늦춰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WHO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WHO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신뢰성의 의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무총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라고 하는 이 사무총장인데 이디오피아 뭐 보건장관, 외무장관 출신의 사무총장인데,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WHO의 그 사무총장의 선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집행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한 명을 추천하면 그분이 그냥 총회에서 박수 받고 그냥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추천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최근에 게브리오스 사무총장이 당선이 됐을 때는 이 사무총장 추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집행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총회에서 다수결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투표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투표해 보셨겠습니다만 다수결로 투표하게 되면 정치적 논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와 내가 어떤 관계냐,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총장이 최근에 이제 당선된 게브리오스 사무총장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게 그 의구심을 떨쳐내는데 실패했어요. WHO가. 그것이 이제 WH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초창기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고 그것이 확산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질병이 확산되는.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죠. 정책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건 관련해서. 특히 감염병이 확산이 되게 되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다. 이 글로벌 위기는 단순히 글로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 백악관의 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보건안보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글로벌 보건안보 어젠다, 보건안보 협력, 구상 이런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야 그게 뭐 필요하냐 그 예산 낭비다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예산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그런 각종 제도를 없애버렸죠. 아마 CDC라고 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요. 이 CDC의 해외 질병 감시 연부가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중국에 이 CDC 요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원래 질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감시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그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또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방역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벌였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성, 글로벌 보건안보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내에서 협력과 공조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보건 이슈는 단순히 보건에만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글로벌 보건과 관련돼 있어요. 뭐 개발 협력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무역과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농업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보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요. 이건 당연한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 1978년에 기초보건 증진을 위한 알마아타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때만 해도 이제 냉전 시대잖아요. 사회주의권은 소위 말하는 수평적 프로그램을 지지했고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수직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지지해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평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조건들, 뭐 마을, 작은 마을에다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을 뭐 만든다든가 또 작은 보건 의료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직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중요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노력이죠. 사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그런데 편이 갈려가지고 아니다,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싸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78년에. 그 다음에 2006년에 인도네시아가 그 H5N1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인데요. 이 샘플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WHO가 이제 조류독감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샘플을 좀 구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샘플을 인도네시아에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거 결국은 선진국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인도네시아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샘플 제공을 거부했어요.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것이죠. 바이러스에도 주권이 있다 이거예요. 유전자원에도 주권이 있다. 그러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나고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 이것이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이것에 대한 그 디지털 염기 서열 정보 DSI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도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또 선진국에서 이걸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 현재 논쟁 중입니다. 결국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보건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글로벌 보건 사업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내고 또 이번 코로나 백신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WHO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내는 행위자가 바로 빌 게이츠 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 재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게이츠 재단이 선호하는 연구만 한다. 학자들이. 그러다 보면 이 연구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상실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WHO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WHO가 빌 게이츠 재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 문제는 단순히 보건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의 해결과 거버넌스의 문제 해결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거버넌스가 완전히 실패했느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이 거버넌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도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국제기구, 특히 이제 WHO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그 원래의 기능을 이제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신뢰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공공이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구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선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WHO의 개혁이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글로벌 보건 안보 리더십의 역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시 뭐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국제 기구나 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다 되찾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그 글로벌 그 보건안보 어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플랫폼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뭐 중국이 하겠습니까? 뭐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 전문성을 보장하는 규범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여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건 문제가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 문제로 이게 나가게 되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건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떤 원칙을 국제사회가 지금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규범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보건 원칙이 확립이 돼야 되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글로벌 보건 정책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IMF 여러분 IMF 잘 아시죠? IMF에서 지난 5월 달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급하게 되는 것은 약 500억 달러 정도가 든다. 500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해서 팬데믹을 조기에 통제하게 되면은 2025년까지 9조 달러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9조 달러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IMF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에 결국은 500억 달러 투자해서 9조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297%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약 10년 동안의 글로벌 사모펀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연평균 수익률이 15.3%였습니다. 15.3%였는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267%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거두는 거죠. 물론 이 IMF에서 얘기한 267%의 수익은 굉장히 좀 희망이 섞인 그런 예측이고요. 설령 10분의 1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18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빨리 백신이 종식되게 되면 이것은 인류에게 굉장히 수지 맞는 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많은 문제를 조여줬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은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각자 도생이라든가 백신 민족주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 또 다자간 공동구매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서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 또 무엇보다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인류가 노력만 한다면 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자신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지금 현재 모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대안이 모색이 되든 간에 어떤 대안이 선택이 되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건은 글로벌 공공재다라고 하는 원칙은 이것이 바탕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제가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